마지막 챕터로 돌아왔습니다. 챕터 이름을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었나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메인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까 2부에서 챕터 2에서 나무님이 얘기하셨던 상징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 새 친구의 어떤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죠. 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가 이제 역이었는데 오래된 역이어서 이제 더 이상은 기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되게 버려진 곳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타지 않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버려진 존재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나이 때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찻길이 주는 이미지가 어딘가로 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기차를 타고 더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어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차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3명이 기차역에서 놀다가 베키가 빠지고 둘이 동윤이랑 기태랑 노는 장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기태 혼자 남겨져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한 명씩 빠지는 것도 되게 쓸쓸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기차를 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맨 처음에 여행 갈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차를 타고 탔죠. 맞아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춘을 즐긴 어른이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기차를 타고 가서 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려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탈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그런 거를 또 보여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라는 게 아무리 폐역사여도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물론 이미 폐허가 됐다고 하나요? 이제 사용하지 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역사라서 차가 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차가 다니긴 해요. 아 다녀요? 네. 멈추지 않는 것뿐이지 다니는 건가요? 그렇구나. 그 철길은 써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죠.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캐치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길 가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동원님이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레일이 평행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마주치지 못하는, 네. 겹치지 못하는 네. 그런 친구들의 관계를 네. 상징하기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경 설정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로케이션 되게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돈도 덜 들고. 잘 네. 연출을 영리하게 잘 사용하신 것 영리하게 잘 같아요.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폐역사에서 야구를 하죠. 그러니까 기태가 야구를 좋아해요. 대사 중에서도 내가 제구가 안 돼서 투수보다는 타자가 되고 싶고 타자 중에서도 홈런 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동윤이와 베키가 야구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3명에서 야구를 하는데 이 야구를 하는 씬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구라는 게 다른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팀워크나 협동심을 좀 필요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이 잘 지낼 때는 야구를 좀 좋아하다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점점 삐그덕거리는 게 야구에서의 그런 팀워크가 붕괴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치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기태가 공을 이제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혼자서 공을 던지는 척을 하고 위로 올려서 다시 받고 이거를 반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기태의 애정을 표현할 대상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잃어버린 거네요. 그러면 제구가 안 된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서툴다는 것, 이제 뭔가를 주고 받는 게 서툴다는 것, 이런 의미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기태가 되게 야구를 좋아하면서도 본인이 좀 이제 서툰 거를 보여주는 그렇게 보이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자는 날아오는 공을 치면 되는 거니까. 쳐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는 거에도 또 서툰 거죠. 아, 포수도 아니고 타자인. 네,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밀쳐내버리는 그 캐릭터성하고도 조금 이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공격적인 기태의 성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마지막에 대사가 이제 홈런 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얼마나 맞아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쩌면 허영이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받고 싶다로 들렸어요, 저는. 맞아요. 자기의 단점도 잘 알고 있고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좀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기태의 컴플렉스이니까 되게 좀 구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기태의 공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야구공이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기태가 동윤이가 농담 삼아서 내가 이거 주라고 얘기를 했다가 기태가 절대 안 준다고 절대 안 주죠.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야구공을 백희한테 줘요. 근데 백희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받긴 맞아요. 받는데 좀 맞아요. 쩔따름해 하잖아요. 캐치볼 할 때도 이제 이 야구공을 잃어버린 씬이 나오잖아요. 근데 풀숲에서. 서로 이제 동윤이인가요? 동윤이가 이 공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 공 기태가 엄청 아끼는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희주는 영문도 모르고 그걸 왜 아끼는데? 그렇게 맞아요. 물어보고 그런데도 곰티가. 사실 거기서 보이는 게 이 야구공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저는 가장 큰 의미가 문제 해결의 의지,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세 번, 이게 두 번이죠.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 맨 처음에 기태가 들고 있다가 백희한테 넘어가죠. 네. 백희한테 넘어갔다 이제 동윤한테 해결이 되고 그쵸. 이게 제 예상대로 원래 이 영화가 조금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아버지한테 넘어갔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동윤한테 끝나죠. 맞아요. 끝난 맞아요. 거죠. 네. 이런 게 문제 해결의 의지로서 갖고 있는 이 야구공을 보고 이제 영화를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는 면이 그쵸.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전 야구공을 토스해 가는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야구공을 그 주고 받을 때 그 씬도 야구공을 포커싱을 해요. 그 씬에서도 야구공을 주는 거를 굳이 이렇게 포커싱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그 야구공이라는 것 자체가 기태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소중한 거를 남한테 선물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중심적인 생각인 거네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강아지들이 자기 막 물고 놀던 공을 만약에 침 묻은 거를 주잖아요. 줬다고 하면은 받는 사람 싫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강아지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베키한테 이 공을 이렇게 머쓱하게 선물이야 하면서 줬을 때 그 느낌이 아 이거 너만 좋아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 표현에 서툰 좀 슬펐어요. 근데 저도 서툴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태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선물을 해주는 그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가요. 결국은 우리도 알잖아요. 기태가 그렇게 아꼈던 거를 얘한테 줬다는 거는 얼마나 애정 어린 마음이었겠느냐를 나중에는 알겠지만 그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거나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세 명이 그런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받는 과정에서도 안 맞게 돼버리는 게 아니었나. 특히 베키한테 되게 안 맞는 공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거쳐가는 공. 맞아요. 백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네. 공이네 받고
근데 베키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베키는 아예 그냥 기태와 틀어졌을 때부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아버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기태랑 이렇게 덜 친하다고. 왜냐면 이제 맞아요. 기태랑 동윤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선을 긋죠. 네,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좀 벽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네. 자기 전화번호를 전달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으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만 물어보면은 되풀이 하듯이 동윤이랑 기태에게 저는 벽이 있었어요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많이 좀 회피를 보여주더라고요. 하죠. 네, 본인이 벽인 거죠. 야구공을 튕기면은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벽에. 그런 점에서 희준이 되게 좀 벽 같은. 회피적이고 반사적인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애착 유형 테스트 한번 시키고 싶어요. 네. 불안형, 회피형 이런 회피형. 거 해보고 싶다. 회피형이 뜨겠네요. 네. 마지막 상징으로 거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울이 이제 마지막 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잖아요. 나왔죠. 뭐 집안 씬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태랑 베키랑 새벽에 일어나서 그건 동윤이었나? 네,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베키가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동윤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베키가 거울 속에 둘로 나뉘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상 장면에서 기태와 동윤이 밤늦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맞죠. 되고, 그 후로는 동윤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두 번 짧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보면서 약간 그 한 인물 사이에서도, 하나의 인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쪼개지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이 어느 한 사람한테 하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물 속에 다 나뉘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거울이 두 개여서 두 가지 모습이 보일 때, 그쵸. 그때 그 동시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이제 순서도 베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동윤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기태가 거울에 나온 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네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나요? 그 왜 이게 현실인지 과거인지 회상 장면인지 애매한 장면에서 그 기태의 거울 비친 모습과 포커스 아웃된 동윤이 얘기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대사가 뭐였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윤이 울면서 일어나서 네네.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거울 장면이 되게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거울 장면이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울에 나오는 게 3명 다 나오거든요. 처음엔 그 희준이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태가 나오고 그 다음엔 동윤이 다음이 나옵니다. 동윤이죠. 맞아요. 문제 해결의 의지는 마지막에 가서는 동윤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동윤이 바라보는 대상은 다 허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거울이 또 쓰였다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기태가 거울에 나온 씬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뭐 연출도 연출이거니와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인지 되게 애매하게 나와요. 맞아요. 상상 같은 느낌이죠. 상상같이. 거의 후반부는 좀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상상인지 회상인지 좀 애매한. 동윤의 마음속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인 파수꾼의 의미를 각자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모든 인물들이 다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들을 지키려는 파수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었을 때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단 지키고 보자라는 역할이라서 되게 불안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주인공의 그 인물들이 모두 다 각자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파수꾼이었다라는 점에서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유명한 작품이죠. 호밀버트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감독의 코멘터리도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파수꾼이라는 제목이 왜 붙었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모두 다 이제 지키고 싶었지만 뭐 결국에 다 지키지 못하는. 저는 근데, 말씀하지. 근데 이제 무엇을 지키고 싶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으로는 사람을 잃었죠. 그렇죠. 내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 네, 자존심이라든지 극복되지 못한 컴플렉스 음.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점에서 파수꾼이라는 제목이 되게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공통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3명의 친구들이 조금 더 성숙했다면 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라고 드러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싶었다라는 거고, 파수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 강해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공격인 거지, 호전적으로 공격을 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수동적이고 회피성이 강한 단어 같은데, 대사 중에 초반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보경이를 베키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기태가 야 그럴 때는 눈을 맞아. 쳐다보다가 눈을 빼. 그러면 걔가 이제 쳐다보게 되니까 뭔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에서 베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적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기태가 베키한테 야 적극적으로 좀 해 하면서 눈을 바라보다가 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네. 그게 왜 적극적인 거야? 그건 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베키가 말을 하는데, 기태가 그게 적극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짧은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엄청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미숙할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피하는 게 그쵸. 오히려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를 보았을 때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세 인물이 무엇을 지키고 싶을까 각각 좀 구분을 해보긴 했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3명 다 불안한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기태는 뭐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테고 희주는 평안한 상태를 지키고 싶었을 것 같고 동윤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자친구를 지키고 싶었을 것 같지만 내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각자 다른 무기로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면서 이렇게 갈등이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화를 본 여러분들의 한 줄 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영화를 다시 보고 한 줄 평을 바꿨는데요. 이번 한 달에 줄 평을 좀 굉장히 좀 자주 바꿔도 제가 영화를 보니까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소년으로 남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성장의 단계에서 멈춰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라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봤고요. 하경님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제 한 줄 평은 파수꾼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썼는데요. 그게 아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파수꾼은 좁게 봤을 때 기태였고 넓게 보면은 이 세 친구 모두 다 파수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에 썼던 파수꾼은 좁은 의미의 파수꾼으로서 기태를 말한 거고 기태는 이 친구 관계를 지키고 싶었고 이 체제를 본인이 사랑을 받고 본인이 관심을 받고 본인의 지위가 가장 높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이 유지에 가장 많이 공헌한 거는 주위 친구들의 노력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주춧돌이 무너짐으로써 파수꾼도 몰락하며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그러네요.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너무 좋은 그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나무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왜소한 침묵이 거칠고 사나운 어깨가 흔들리는 서툰 시절의 얼굴들이라고 적었는데요. 문학 작품 같네요. 디지털. 두 분의 한 줄 평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되게 슬픈 감정이 많이 들었다면 저는 좀 그냥 이 영화는 슬프게 끝났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꽤 많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이 어린 새 친구들이 되게 맹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린 맹수들. 그래서 되게 사납고 투박하고 그러면서도 거칠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약했고 맞아요.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 좀 더 거칠기도 했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게 이제 갈팡질팡하는 서툰 그 나이 때의 얼굴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한 줄 평이네요. 동원님은 어떻게 쓰셨죠? 저는 이제 그 기태를 염두에 두고 한 줄 평을 썼는데 그냥 간결하게 그냥 플라이아웃이라고 적었거든요. 야구 용어네요. 야구 용어죠. 이제 기태는 원래 홈런 타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와, 너무 재밌다. 원래 이 플라이아웃이라는 게 안타나 홈런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잡혀가지고 아웃되는 거잖아요. 외야수한테 잡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기태라는 사람이 좀 안타깝게 퇴장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조금 뭐 영화에서 보자면 또 기태가 투신을 하는 걸로 암시가 되는데 그게 또 플라이 돼가지고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의적. 플라이 아웃이라는 한 줄평을 적었습니다. 재밌네요.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영화 파수꾼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항상 그렇지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항상 녹음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는 파수꾼을 열심히 봤고 이제 파수꾼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12월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라면 좀 아쉬우시려나요? 아쉬워요. 대장정의 끝이에요. 또 해요. 내년에 또 해요. 세령이 울어요. 힘들어. 아무튼 12월 달의 영화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의 느낌도 있어서 뭔가 크리스마스 연말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저는 꿈의 제인이 있더라고요. 꿈의 제인이란 영화가 되게 왜 크리스마스랑 약간 색채가 그런가요? 빨간색, 초록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색채가 강렬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번 팟캐스트 녹음을 통해서 더 홍보를 듣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아까 1부에서 두 분이 예찬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구교환 배우. 맞아요. 그랬었구나. 구교환 배우가 진짜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이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를 조금 하면서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음의 마시고요. 준비하시고 마음의 볼 준비. 영화예요. 이것도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좀 행복한 걸 많이 우울해요. 보시다가 좀 침울하게 볼게요. 마루 많이 만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12월 영화 꿈의 제인 마음의 정리하시고 보신 다음에 저희 12월 영화 팟캐스트도 꼭 들어주시고요. 11월 영화도 꼭 보시고 팟캐스트도 꼭 들어주세요.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지내시고요. 안녕. 안녕.